나는 이순신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부릅니다. 불패의 신화, 구국의 장군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버텨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의 전쟁. 나는 매일 밤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정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사실만, 숫자만, 상황만. 몇 척의 배가 남았는지, 식량이 며칠치 남았는지, 오늘 몇 명이 죽었는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기록하고, 계산하고, 버티는 것,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답이 없던 상황에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관리자의 이야기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15만 대군이었습니다. 조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비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200년 넘게 전쟁이 없었습니다. 무기는 녹슬었고 군사훈련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성곽은 무너져 있었고 병사들은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였습니다. 여수 본영에서 첫 보고를 받았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부산 진성이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동래 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주에서 신립 장군이 패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조선은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임진왜란 전부터 왜군의 침입을 경고했습니다. 장계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백성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육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바다뿐이었습니다. 나는 계산했습니다. 내가 가진 전선은 20의 척 협선과 포작선까지 합쳐도 80여 척. 왜군의 수는 알 수 없었지만 수백 척은 될 것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다마저 내주면 조선은 끝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이었습니다. 옥포 해전에서 승리한 후 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했으나 아군 전선 2척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와 보급이 필요합니다. 조정의 답변. 왜 더 많이 격파하지 못했는가? 적의 본진을 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 장계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전장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전략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선 73척을 격파하는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적장을 생포하지 못했는가? 왜 적의 본영까지 쳐들어가지 않았는가? 나는 답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보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진격은 아군의 전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군절도사로서 직무유기 아닌가?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는 2개의 전선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는 바다에서 왜군과 또 하나는 한양에서 조정과. 1597년 원균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순신이 출전 명령을 거부했다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조정에서 부산 외교성을 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외교성은 왜군의 함정입니다. 바다가 얕고 암초가 많아 대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리한 출전은 수군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조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출전하지 않으면 군령 위반이다. 나는 또 장계를 올렸습니다. 진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았으나 승산이 없습니다.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순신은 왜군과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문초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군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있다. 실토하라. 나는 답했습니다. 신은 조선의 신하로서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대에 묶여 매를 맞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 받을 대우인가 하지만 분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윗사람은 전쟁을 모릅니다. 전장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전략을 논합니다. 병사의 목숨을 숫자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현장에 떠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592년 5월 1일 옥포해전 전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맑음 전선 점검 완료 화포 재확인 병사들 사기는 괜찮은 편 내일 출전 감정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렵다거나 걱정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그저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까? 나는 답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지니까요.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병사들이 한 줄의 기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대첩 당일 외선 73척 격파 아군 전사자 19명. 나는 그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김준, 박만, 이혁기, 정훈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1593년 2월 14일 흐림 식량 부족 병사들 사기 저하 조정에 보급 요청 장계 발송 1593년 3월 21일 눈 아직도 보급 없음 인근 마을에서 곡식 어동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음 1593년 4월 5일 맑음 병사 3명 타령 이해한다. 집에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잡아야 했다.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기록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쓸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으니까요. 싸우고 버티고 기다리는 날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전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맑음 전선 12척 내일 울돌목에서 외선을 맞이한다. 병력 120명 왜군 수는 알 수 없으나 수백 척으로 추정 승산은 없다 하지만 물길이 우리 편이다. 그날 밤 나는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추가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병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전술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하객진을 만들었고 지형을 이용했고 적의 약점을 파악했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나는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수와 병조리 같은 밥을 먹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느냐. 나는 병사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느 고향 출신인지, 가족이 몇 명인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전사하면 직접 유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귀대의 아들 김주는 옥포 해전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전쟁 중에 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병사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한다. 둘째, 부상자는 반드시 치료를 받는다. 셋째, 전사자의 유가족은 국가가 보살핀다. 조정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시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는가? 나는 답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면 전선도 무너집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전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병사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정에 수십 번 장계를 올렸습니다. 보급이 없으면 전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직접 나섰습니다. 인근 마을을 돌며 곡식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빌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곡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장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어줄 때 비로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배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전술보다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리더십이었습니다. 1597년 4월, 나는 파직되었습니다. 5년간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수군을 지켜냈습니다. 남해를 왜군으로부터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파직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원균은 나를 시기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길었지만 공은 내가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에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순신이 출전, 명령을 거부했다. 이순신이 공을 독차지한다. 이순신이 왜군과 내통하는 것 같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것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신하는 임금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문초를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형틀에 묶여 매를 맞을 때 나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을 대우인가? 5년간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이것인가? 하지만 분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공로보다 정치가 우선이고 결과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현장보다 한양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요. 나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관리자의 숙명이라고.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파직된 후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수군이 무사할까? 1597년 7월 16일 7천량 해전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왜군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전선 170여 적, 병사 8천여 명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5년간 내가 지켜온 수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그리고 다음 날 조정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이순신을 즉시 석방하라. 백이 종군으로 전선에 복귀시켜라.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그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했으니까요. 나는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1597년 8월 나는 다시 전선에 섰습니다. 백이 종군의 몸으로 도착해보니 남은 전선은 12척이었습니다. 12척 7천량에서 170척이 전멸했고 남은 것이 12척이었습니다. 병력은 120명 남짓, 식량은 일주일치, 화포는 부족하고 화약도 부족했습니다.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수군을 해체하고 육지로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장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12척이면 싸울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바다가 있다. 물길이 있고 암초가 있고 지형이 있다. 하지만 적은 수백 척입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숫자가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이 결정한다. 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울돌목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운다. 이곳은 물길이 빠르고 좁다. 왜군의 대선들은 움직이기 어렵다. 우리는 그 틈을 노린다. 장수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울돌목을 관찰했습니다. 물때를 계산했습니다. 조류의 방향을 기록했습니다. 암초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전쟁은 용기로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왜군이 왔습니다. 133척, 우리는 12척. 병사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0배가 넘는 적을 앞에 두고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배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물러서면 적은 서해로 올라갈 것이다. 한양이 위험하다.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한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길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외선들은 좁은 물목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왜군이 물러갔습니다. 133척 중 31척을 격파했습니다. 우리는 12척 모두 남았습니다.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명량해전 외선 31척 격파, 아군 전사자 2명, 부상자 7명, 단 2명. 하지만 그 2명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명량해전 이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승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97년 가을부터 1598년까지 나는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12척에서 시작해 30척, 50척, 100척으로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병사를 모을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매일 장계를 올렸습니다. 목재가 필요합니다. 병력이 필요합니다. 식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정의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알아서 해결하라. 알아서 해결하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위급합니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모두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와주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한 줌의 쌀, 한 자루의 나무, 그것들이 모여 전선이 되었습니다. 1598년 여름 왜군이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후퇴하는 왜군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다급한 적은 더 잔인해집니다. 나는 명나라 수군과 함께 노량 앞바다에서 왜군을 기다렸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마지막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왜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날 나는 배 위에서 지휘했습니다. 화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탄환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가슴에 충격이 왔습니다. 뜨거운 것이 퍼졌습니다.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수들이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적이 알면 우리가 무너진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보였습니다. 함께 싸운 병사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까? 노량해전은 조선 수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군 200여 척 중 절반이 격파되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은 왜군의 철수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현장에서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명령대로 장수들은 그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가 뜨고 나서야 군중에 알려졌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사들은 통곡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위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년간의 전쟁, 23전 23승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불패의 기록, 그 기록의 주인공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산으로 그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국장도 아니었고 화려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따르던 병사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 이순신은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7년간 나는 버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병사들. 나는 그들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매일 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내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기록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버텨낸 시간입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관리자의 책임이었으니까요.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난중일기는 전쟁 중 7년간 거의 매일 쓴 기록입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습니다. 과장된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만이 담겨 있습니다. 맑음 전선 점검, 흐림, 식량, 부족 비전사자 3명. 그 짧은 문장들 속에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도, 절망도, 분노도 모두 절제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말합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다만 버텨낸 사람일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버텨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정과 싸워야 했고, 정치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척의 배로도 싸웠습니다. 백이종군의 몸으로도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순신입니다. 신화 속의 영웅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낸 한 사람의 관리자.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순신의 기록은 말해줍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다. 지키는 것도 승리다. 기록하는 것도 저항이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이순신 54세 전사. 그의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척은 조선을 지켰습니다.